무언가를 잘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비웃는 것만큼 한심한 일은 없다. 누구나 무엇이든 시작부터 잘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성공하거나 완벽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아는 무언가 잘하는 사람, 근사해 보이는 사람, 마치 태어날 때부터 멋진 사람의 운명을 부여받은 듯한 사람에게도 어설프고 진흙탕을 뒹구는 것 같이 전전긍긍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심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전전긍긍하며 애쓰는 걸 비웃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게 겁나고 누군가 비웃을까봐 자신은 애초에 그런 애씀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애초부터 잘 될 사람과 애써도 안 될 사람을 신처럼 나누며 구경하고 비웃고 품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삶다운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몫이다. 나는 운 좋게도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명망을 이룬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제법 있었다. 가령 어느 분야에서 지금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완성되어 어느 날 세상에 등장한 존재처럼 여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가 아무도 모르는 동안 그 분야에서 15년 동안 맨 땅에서부터 엄청나게 애써왔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도 용쓰네, 니까짓 게 그런다고 되겠냐 같은 시선을 끊임없이 받았다. 땅 짚고 헤엄치듯이 때론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체념 섞인 눈빛까지 받아가며 발악한 끝에 일종의 이상을 이룬 것이었다. 오만한 구경꾼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애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특정한 인간에게만 완벽한 천재성이나 타고난 재능, 태생적으로 정해진 자연스러운 빛남이 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우리 시대의 이런 태도는 무척 흔해졌다. 인생이란 무엇이든 타고난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냉소주의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무엇이든 귀찮게 여기면서 편의적으로 소비하는 데 중독되어가는 소비형 인간의 태도와도 직결된다. 악착같이 노력하며 생산하는 태도 자체를 싫어하게 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하거나 추하게 여기고 없는 취급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런 쪽에 가깝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존재도 사실은 너무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지리멸렬할 정도로 추한 시절 속에 자기를 갈아 넣으며 애써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도도함을 자랑하는 미녀나 미남도 얼굴에 난 잡티 하나하나에 강박적으로 신경 쓰며 관리하고 수많은 시술과 표정 연습을 거쳐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태어날 때부터 여왕이었을 것 같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똑같이 지질이 궁상맞은 나날들을 거치고 거쳐 간신히 그 빛나는 순간에 도달한 것이다. 삶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 중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은 애씀을 무서워하면서도 비웃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결국 잃는 건 삶이다. 왜냐하면 삶이란 본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장 살아있을 때는 누가 보는지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과 뒤엉켜 깔깔대고 웃으며 자유롭게 춤추고 추하게 노래 부를 때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한심해 보이든 말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으며 몰입하고 있을 때다.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자기의 삶을 타인들의 시선에 난도질당하게 두지 않고 자기의 파도로 만든다. 자기만의 텐션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에너지로 삶을 이끌고 가며 자기의 삶을 살아낸다. 이런 건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날 밝은 햇살 아래 가장 추한 것은 진흙탕을 뒹굴며 나아가던 애쓰며 발악하던 그가 아니라 담벼락 아래 낄낄대며 줄지어 앉아있던 구경꾼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밝혀진다. 대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계하기. 내가 하나 믿지 않는 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운영하는 리딩방에만 들어오면 쉽게 큰돈 벌 수 있다. 자신의 다단계 네트워크에만 들어오면 금방 큰돈 벌 수 있다. 나만 믿고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모르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다. 나는 너무 쉽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히려 나는 큰돈을 번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할 때 훨씬 신뢰가 간다. 돈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큰돈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배울 것이 있다고 믿는다. 요즘에는 흔히 꼰대라고 할 법한 사람들의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인생과 돈벌이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서 더 많은 걸 얻는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약 100만 건, 피해 금액은 약 120조, 검거된 인원만 약 140만 명이라고 한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도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고 한다. 사기 범죄 수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율이 매년 급증했고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해서 사기 공화국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사기 사건이 판치고 있는 건 자명해 보인다. 최근에는 코인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 규모만 조 단위에 피해자만 수만 명이 얽힌 사건도 있고 리딩방 사기는 너무 흔해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사기들은 대부분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폰지 사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먹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 나만 따르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성행하는 사회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는 사회이다. 아무도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말들이 그렇게 온 사방에서 떠들썩할 리가 없다. 달리 말하면 온 주변에서 소위 벼락부자나 벼락거지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세상이고 너무나 촘촘하게 얽혀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느끼기 쉬운 사회이며 그냥 올곧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말들과 비교와 서열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사실 위험이나 몰락이 더 많지만 기회나 대박이 더 많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 나도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을 안 느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껏 내가 믿는 것은 꾸준함 하나이다. 하나를 더하자면 어려움이다. 나는 꾸준함과 어려움만을 믿는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계속하여 이어가면 그로부터 내 인생의 기반, 마음의 뿌리, 삶의 태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중대한 선택이 있을 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며 더 꿋꿋한 걸음을 익혀간다면 그 길이 내게 맞는 길이라 믿는다. 그게 청춘을 통과하면서 내가 얻은 내 인생의 지혜, 내가 믿는 나의 태도가 되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내 주변에는 그렇게 쉬운 돈벌이나 대박 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있는 사람은 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도전이나 삶의 어려움, 지금의 길을 꿋꿋하게 이어나감, 또 다른 길을 걸어나가는 일의 괴로움, 치열함, 그러나 포기하지 않음. 그러면서도 삶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이 내 곁에 남아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사기를 칠 여지도 없고 있는 것이라면 그저 담담히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관계는 삶의 태도를 만든다. 좋은 관계는 결국 내 삶의 좋은 태도를 북돋아주는 관계다. 우월감에 몰입. 살아갈수록 타인에 대한 우월감에 몰입하는 건 참 멍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3, 40년 정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저마다 애쓴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보다 잘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지라도 그에게도 역시 나보다 잘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가령 누군가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 돈의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상대는 그보다 더 건강하거나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거나 더 깊은 영성을 지녔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 앞에서 내가 찬 시계나 가방이 더 비싸거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더 고급이라며 우월감을 느끼는 건 멍청한 일이다. 정작 내가 그런 가치에 우월감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원을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우월감에 몰두하는 건 멍청한 일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돈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우월감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매우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의 자산이 내년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늘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권력, 명망에서 오는 우월감에 취한 사람이 여러 비위 문제나 표절 시비 등으로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는 경우도 무척 흔하다. 그러면 그에게는 삶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셈이 된다. 그렇기에 무언가 누리는 게 있다면 감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의존한다면 그 삶은 근본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태도는 누구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그저 내 삶의 좋은 것들을 스스로 사랑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운동해서 몸이 좋아지면 어제의 나보다 나아져서 좋은 것이지 SNS 속 다른 사람보다 몸매가 우월해서는 아니다. 내가 책을 꾸준히 내서 좋은 것은 책을 한 권 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저 글 쓰는 게 좋고 그로 인해 펼쳐지는 삶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면을 채워간다면 특히나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일도 많이 줄어든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아니라 나의 좋은 삶 그 자체이므로 나의 좋은 삶의 진실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도, 음악도, 영화도 알아갈 수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운동도, 관계도, 살 곳이나 탈 것도 알아갈 수 있다. 몰입해야 할 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온전하게 만드는 마음들이다. 관계에 드는 에너지 조절하기. 나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몇 가지 규칙을 갖고 있다. 이 규칙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꽤나 확고해졌는데 여러 경험들이 그런 규칙을 꽤 괜찮은 것이라 믿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나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모든 호의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호의가 담긴 말이라도 전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세상 모든 호의에 반응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내게 호의를 보여준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험담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반대로 내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굳이 얻으려고 애쓰는 일도 가능하면 삼간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며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장된 호의라도 내비쳐야 하는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그렇게 호의를 얻어봐야 대개 그런 관계에는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지속시킬 힘도 여유도 없다. 그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호의를 베풀 의향이 서로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서는 게 낫다고 느낀다. 서로 호의를 베풀 의향이 있으면 그럴 의향이 있을 때까지만 베풀고 보답하며 살면 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간단한 규칙이지만 은근히 지키기가 어렵다.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가 에너지에 달려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면 삶 전체에도 해로울 뿐더러 그 관계에도 좋지 않다. 다시 말해 나쁜 인간관계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이다. 인생이 마냥 여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버리면 인생 자체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삶 전체 리듬이 틀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호의를 베풀며 선의를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왔다가 가는 것이고 깊어졌다 옅어지는 것이고 밀착했다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관계를 의아해해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 가깝기만 하고 계속 밀착해 있기만 하고 도무지 멀어지지도 않는 관계가 오히려 이상한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 열렬히 서로를 좋아하며 호의를 베풀고 찾던 사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자연스레 멀어져 가끔 안부나 궁금해하는 사이가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저 괜히 누군가와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큰 상처를 남긴 채 배반감과 복수심에 불타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대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태도는 타인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소유물일 수 없고 각자가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나의 취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질 수 있고 나의 마음이나 상황이 변해갈 수 있듯 나와 관계 맺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곁에 있을 땐 나름대로 최선의 호의를 베풀되 그 결과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한 시절 가장 즐거운 마음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시절을 선물 받았다고 느끼면 족하다. 내가 잘해주었으니 당신은 영원히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욕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선을 찾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나치게 미움받으며 배신과 모욕의 사이클에 들어서면 그만큼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도 없다. 그러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시간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인생에는 생각보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평생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모두 읽지 못할 것을 벌써부터 예감하고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글도 모두 쓰지 못할 것이고 가보고 싶은 곳도 모두 가지 못할 것이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좋아할 만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관계에 드는 에너지 관리를 잘해내야만 한다. 시선의 중간지대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면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반대로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의 세계에만 빠지게 된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면 제자리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자기의 시선에 매몰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디쯤이라는 중간지대를 찾는 일이다. 대개 사회 속에서 자리 잡는 것, 자기만의 일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중간지대를 발견하는 걸 의미한다. 그런 자기만의 중간지대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어느 영역에서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삶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시선들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니까짓 게 뭔데 그런 걸 해. 너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비웃음만 당할 거야. 누군가 조롱할 테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맛있는 뒷담화거리나 될 뿐이야. 이러한 시선들을 걷어내야만 무엇이든 첫 시작을 할 수 있다. 대개 만화가들은 학창시절 오타쿠라 놀림받고 작가들은 아웃사이더 취급받으며 고시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인정받을 건덕지라곤 없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시절을 감내해야만 한다. 반면 삶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데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스케이트를 탄다고 해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는 없다. 코치 등 업계 선배들이 심사위원이라는 타인의 시선을 주입해 주어야 한다. 혼자 글만 써서는 등단하기 어렵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작가는 문예창작과를 나왔거나 하평회 등에서 어느 정도 글쓰기 훈련을 받으며 타인의 시선을 흡수했다. 혼자 밤새워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비교해줄 스터디원의 시선, 강사의 시선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한 분야를 둘러싼 타인들과 소통해야만 그 영역에 비로소 잘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타인의 시선이 개입하는 데 적정한 차단막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에 개입하는 시선들은 점점 많아진다. 처음에 학생 10명을 가르치다가 1000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강사는 당연히 더 많은 컴플레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컴플레인, 태클, 비판 등을 모두 수용하다 보면 그는 정작 자기만의 스타일을 잃어버린 채 100명 정도만 가르치는데 적당한 사람으로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떤 시선들을 얼마나 걸러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자기 중심이고 어디부터가 만용이나 아집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한다. 내 생각에 그런 중심이나 조화를 잡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같다. 정말 솔직하게 나의 행보나 일에 관해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망설일 때 그런 걸로 쫄지 마, 하고 싶은 걸 해, 하고 말해준다든지.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고집 부릴 때 이번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쯤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에게 그런 두 종류의 말을 골고루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되게 위험해진다. 주위에 찬양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사람밖에 없을 때 그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응원과 비판이라는 쌍칼을 들고 휘둘러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안에 매몰되어서만도 안 되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춤추어서만도 안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 뛰어드는 속 시원함을 경계해야 한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자리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두 가지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 결국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외줄타기가 삶의 일이다. 결국 반대편에 도착해서 삶을 끝맺기 전까지는 그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로펌을 퇴사한 이후 나는 가능한 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을 만났다. 그러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만나는 이들의 특징을 하나 알게 됐다. 그들이 모두 자기만의 세계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만의 힘이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중심으로 자기 삶의 보호막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자기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타인들에게 휩쓸려 산다. 남들이 좋다는 것만을 따라가기 바쁘고 남들과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다. 남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지, 내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못나지는 않은지 항상 타인들을 신경 쓰면서 획일화된 하나의 레이스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기 바쁘다. 그들에게 벤츠가 아닌 소나타를 타는 삶, 에르메스가 아닌 샤넬을 매는 것은 무조건 열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삶, 강남이 아닌 강북의 삶, 골프 치는 삶이 아닌 동네 공원을 달리는 삶은 역시 더 열등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100만 원짜리 호텔을 잡고 오마카세를 즐기는 삶은 집에서 가족끼리 멜론을 깎아먹고 작은 트리를 꾸미고 노는 삶보다 이견의 여지 없이 우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사고관이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버린 사람들과는 1시간 이상 마주 앉아 숨 쉬기가 어렵다. 그 상상력의 부재, 마음의 빈곤함, 획일화되어 거의 기계가 되어버린 상태의 비교의식과 서열의식이 견디기 어렵다. 내가 퇴사 이후에 찾아다니며 약속 잡고 만나며 두어 시간씩 혹은 그 이상씩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진지한 세계와 마음이랄 게 있어서 그 바깥의 현실이나 비교의식의 레이스로 점철된 타자의 세계가 침범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 이를테면 그들은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현실이나 피곤한 비교의 세계보다는 책 한 권 읽는 밤, 산속을 거니는 하루, 자기만의 세계를 창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걸 더 좋아한다. 언젠가 나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책 한 권 읽는 밤을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오는지도 모른다고 쓴 적이 있다. 사실 그렇게 탐욕스럽게 돈과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다지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몰래 룸살롱에서 술 먹고 유흥업소 다니다가 걸려서 이혼당하거나 부하 직원 성추행하고 골프 몇 번 치러 다니는 것 외에 그리 대단한 걸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그에게 그냥 책 한 권 읽는 밤을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삶을 허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너무도 많은 걸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줄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계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만을 곁에 두며 삶을 확장해가는 일임을 명확히 배웠다.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방식을 해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 방식에 도움을 주는 이들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성향 불변의 사고관. MBTI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세태가 하나 생겼다. 자기 성향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라 믿으면서 그 성향을 고도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향적 성향이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거나 반대로 나는 외향적 성향이므로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서 정적인 일에 몰두하는 건 못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혹은 나는 인식적 성향이므로 원래 계획을 세울 줄 모르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서 그냥 무계획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믿기도 한다. 반대로 나는 판단적 성향이므로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거나 당연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기도 한다. 이는 마치 타고난 성격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한 쇼펜하우어의 말이 유행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MBTI의 유행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다름을 이상함이라고 여기지 않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MBTI를 맹신하기보다는 그것이 가벼운 놀이로 존재하는 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MBTI로 대변되는 성향 불변의 사고관이 심화될수록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요즘 시대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일찌감치 믿고 좌절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 같은 것으로 인생이 나뉜다는 이야기조차 옛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아예 특정 분야의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태도, 인내력, 다정함까지 타고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유전자결정론 같은 게 유행하고 있다. 이것의 다른 이름은 냉소주의이다. 이것이 냉소주의인 이유는 삶에서 어떠한 빛나는 의지나 마음, 희망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게 원래 정해진 대로여서 내가 이 삶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건 사실일까? 인간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바꿀 수 없는 3살 버릇 같은 게 있어서 고쳤을 수도 없고 사주팔자처럼 고정된 4개의 알파벳에 지배당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어쩌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안한 행복을 보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편이다. 나는 릴케가 말한 인간은 어려운 쪽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난 10년 이상 신뢰해왔다. 내 성향에 맞지 않아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것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마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경험들을 계속 거치면서 나는 더 어려운 쪽으로 향하는 일을 믿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한 번도 내가 육아 적성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었다.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로맨틱하게 세상을 여행하는 게 역시 나에게 맞는 자유로운 삶일 거라 믿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는 골방에서 글만 쓰는 게 내게 가장 맞는 삶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의 삶이 내 인생이 되리라고는 딱히 믿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내 삶에 자연스러워진 거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거라 믿어본 적 없었던 것들이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란 태생의 모양을 바꾸면 박살나버리고 마는 유리 도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 형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슬라임 쪽에 가깝다고 믿는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나름의 핵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굳혀가기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태생에 사로잡혀 운명에 복속해야 하는 존재라면 아무래도 인간 삶의 가치란 것도 자유나 의지라는 것도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진 않나 싶다. 그러니 관계에 관해서든 일이나 그 밖의 여러 취향에 관해서든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기분 좋은 배신. 20대의 나를 알던 사람들은 내가 30대 중반이 넘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란다.
그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웃사이더처럼 혼자 도서관에나 들락거리며 아무도 관심 없는 고전 같은 것을 읽고 무언지 모를 소설 같은 거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10여 년쯤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새로 얻었다. 마찬가지로 나를 주로 허약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헬스나 복싱 같은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란다. 나는 운동 같은 건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30대 중반이 넘어서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신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에나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에나 그들이 규정짓고 싶은 대로에 나를 철저하게 배신해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삶이란 어느 정도 그런 배신들로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과 규정은 때때로 나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된다. 그러나 사실 나는 자유로운 개인이며 내게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시선과 규정을 배신할 자유와 권리,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배신이라는 게 착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 범죄자라는 식의 위선이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 유의 배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서 타인의 기대를 때론 배신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안심하기 위하여 타인을 적당히 규정하거나 편견에 가두는 걸 선호한다. 걔는 원래 찐따였지, 걔는 찌질했지, 걔는 나보다 못했지, 걔는 나와는 달랐는데 별로였지 같은 규정들로 타인을 묶어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때로 멋진 삶 혹은 좋은 삶은 그런 타인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나아가는 삶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알고 기억하던 것과 전혀 달라진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무척 신기하고 재밌어서 이것저것 캐묻는 편이다.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름의 패기와 열정, 의지와 꿈으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으면 더 관심이 가고 호기심을 느낀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그가 자기의 힘을 믿고 상상을 실현하며 변해가는 존재일 때 더 좋아하는 면이 있다. 내가 기억하던 당신이 더 멋진 존재가 되어 나의 뒤통수를 쳐주면 짜릿하고 신이 난다. 인생은 역시 모르는 거구나, 삶이란 참 재밌는 거구나 싶다. 나도 나를 가두는 틀을 항상 깨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계속 초심자의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며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뒤늦게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당연히 앞서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못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또 혼나면서 배워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성장이고 좋은 삶을 향한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혼남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증거처럼도 느껴진다. 복싱을 처음 시작할 때도 관장님은 공부하느라 운동 많이 안 하셨죠.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라며 은근히 나를 혼냈다. 운동이라곤 20, 30년 만에 하는데 당연히 잘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질 것이다. 혼자 피아노를 띵똥띵똥거리고 있으면 아내가 분발해야겠네 한다. 맞다. 피아노도 거의 20, 30년 만에 치는데 단번에 잘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곧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야밤에 글쓰기 모임 시간이 되면 나는 반대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내가 지금까지 글쓰기를 가르친 사람들 절반 이상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나는 나이가 들어 도전하는 그분들을 존경한다. 남들이 알고 싶은 대로 아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계속 변해가며 성장해가고 나의 좋은 삶을 찾아 달라지는 슬라임 같은 존재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명료한 의지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을 때 그보다 후회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결혼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결혼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다.
1등이나 10등 신부감이나 신랑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아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략한 채 마치 좋은 물건 고르듯 결혼 상대를 고른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태도에 가깝다.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렇게 질 좋은 상품을 고르듯 결혼 상대 고르기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좋은 결혼으로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고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결혼을 하고자 하며 결혼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단순히 내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바라는 건 아닌가. 내 부족한 벌이를 대신 채워줄 사람, 내 부족한 요리 실력이나 살림살이를 대신해줄 사람, 내 부족한 인격이나 생활 능력을 해결해줄 사람을 바라는 식이라면 나는 결혼 상대를 원한다기보다는 문제 해결 AI 로봇을 바라는 쪽에 가깝다. 그냥 수단이자 도구로 상대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평생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질로 살아온 사람에게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혼자 살 때처럼 그냥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이 알아서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반려동물을 구하고 싶다는 뜻에 가깝다. 아니, 반려동물과 함께 살더라도 매일 신경 쓰고 맞춰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하물며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맞추고 바꾸고 타협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사람과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결혼 상대를 고른다는 건 적어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전제로 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 사람 고르는데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있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전제 위에서 하나의 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상대방 또한 100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지를 약속할 수 있다면 그런 상대라면 결혼해도 좋지 않나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두 사람만의 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결혼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면서 남들 같은 차를 못 타고 남들 같은 집에 못 사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주한다면 여간에서는 좋은 삶을 살기 어렵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함께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결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혼자 사는 게 세상 편해서 나는 영원히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고 변화하거나 바뀌는 게 싫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나의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며 상대와 함께 두 사람만의 삶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갈 생각이 없으며 그저 내 안의 절대적인 기준을 영원히 지키거나 타인들의 비교 기준에만 평생 휘둘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결혼이란 상당히 곤란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잘 고른 상품이어도 결국 내 손안에서 녹슬고 쓸모없는 중고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굴복하는 일. 언젠가 한글쓰기 모임에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이다. 누군가를 가리켜 했던 말은 아니었고 글쓰기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었다. 이 세상의 가장 바보 같은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일이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 진리를 피해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 더 바보 같은 일에 관해 말하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굴복하는 일이다.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의 마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의 마음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이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생각해주며 좋아해주는 그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하기에도 아까운 인생을 나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일이다. 내 삶을 나에 대한 미움의 제물로 바치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당신은 나는 결코 그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이란 나에 대한 사랑에 부합하는 일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미움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다. 미움받는 일이 당연하다면 오히려 사랑받는 일이 드물다고 여길 줄 알고 그 드문 마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삶을 통해 바로 그런 사랑의 길을 따라 나서는 일이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미움받거나 비난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그 누군가의 시선이 무서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면 나는 당신을 응원한다는 말을 해왔다. 당신이 옳으니까 당신의 길을 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의무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 주위에서 얻는 작은 위로들에 빚지고 그에 힘입어 살아갈 뿐이다. 삶을 이겨내게 하는 것들은 의외로 거대하고 대단한 응원이 아니라 내 곁에서 건네받는 아주 작은 순간들이다. 사람은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움들에 맞서면서 그 작은 순간들에 의지해 살아간다. 삶의 초점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 맞추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삶에서 핵심적인 전환이 되곤 한다. 나에 대한 미움들에서 등 돌리기, 나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기,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기. 나에 대한 멸시나 시기 혹은 증오에서 눈 돌리고 내 삶의 의미를 이끌어주는 것들 속으로 매일 더 깊이 걸어 들어가기, 이런 원칙들이 삶 속에 깊이 자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만들어간다. 비교가 체화된 사람들. 내가 다소 기피하는 유형 중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완전히 체화되어서 머릿속에 비교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은근히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생에서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여력, 자기만의 삶이라는 게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사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 남들을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게 그들 인생과 감정의 대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름의 행복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우월한지, 손해보는 건 없는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앞서는지에 대한 생각만이 인생에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갉아먹히는 기분을 들게 한다.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 항상 어딘지 화가 나 있고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남들을 깔보거나 조롱하고 얕잡아보는 일을 거의 습관처럼 삼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얽히지 않는 게 좋다고 느낀다. 결국 언젠가는 그가 가진 무한한 열등감 중 하나의 화살이 나에게 향할지도 모를 일이고 남들을 향한 그의 조롱이 나를 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서 사랑할 만한 면을 전혀 찾을 생각이 없고 자기 삶을 긍정하는 최소한의 힘도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곁에 없길 바라게 된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도 점점 인생을 무미건조한 비교의 늪 속에 던져 넣게 되는 듯하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주변이 온통 비교로 점철된 영역에서 사는 것 같았다. 그가 속한 업계나 집단이 유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비교하며 줄 세우고 수직적 구조로 순위를 매겨서 서로를 서열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은근하게 비교하며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어서 서로의 위아래를 나누는 일에 정신의 상당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학벌이 어떻고 집값은 얼마고 주식으로 누가 대박이나 쪽박을 쳤고 명품은 무엇을 갖고 있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 자연스레 히스테리와 피해의식이 쌓이면서 상대적 우열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나의 취향 문제이므로 누군가 잘못 살고 있다거나 잘 살고 있는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철저한 비교 속에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얻어가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경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희열이자 의미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한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할 뿐이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삶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두고 싶은 지점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믿는 좋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늘 모자라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에서 가져왔다. 책에서 저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안일한 태도나 관계를 통해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처세술 혹은 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허황된 욕망에서 벗어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인정하고 서로의 온전함에 기여하는 진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미움받는 일이 당연하다면 오히려 사랑받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그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을 발견하여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